사람은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한숨처럼 내뱉고 어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불평으로 채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알림을 받을까? 왜 이렇게 들이는 징대기만 하는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은 왜 아직도 괴로울까? 저와는 어디에서 돈이 나오나요? 도시의 아침은 은다. 지하철 내부는 무표정한 얼굴이 가득하고 개별의 삶이 쏠쏠한 느낌이 듭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민수 혹시 그런 경우를 낳는다. 그는 열려있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하루에는 늘 같은 소리가 따라다닌다. 바로 동료 박지연의 불평이다. 박지연은 처음으로 한숨을 쉬다. 근거리를 제대로 못 믿겠구나. 긴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 소리. 회사는 미래가 치는 챔피언. 세계는 공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커피를 마시던 도중에도 그 말은 반대입니다. 처음으로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독창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들어주면 마음이 잘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김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지연의 신고를 듣고 이유가 없이 유일하게 집에도 마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힘들까? 불평하는 건 저 사람인데 왜 괴로운 건 나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아주 올림픽으로 설명합니다. 고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쓰레기 같은 사람 옆에 오래 서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옷이 축축해지는 것처럼 부처님은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암살자, 조종하는 암살자, 강력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박지연의 불평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쪽을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인생은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겉보기에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관점에서는 이것 또한 고통의 씨앗이다. 자기 주장과 매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은 상대방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상대의 고통을 내 몫으로 끌어안는다. 박지연의 불평은 사실 박지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대했을 만큼 인정을 받았을 마음이 생기고 열등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호수나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억누르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차릴 때 힘을 얻습니다. 문제는 김민수 박지연의 번뇌를 자신의 번뇌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불평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같은 색으로 보기 시작한다. 회사는 희망이 없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있고 살아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즘은 아주 조용히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괴로운 상황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인가? 김민수는 어느 날 맞는 길에 우연히 버려진 사찰 앞을 지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따라 마음이 너무 지쳐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법당에 아무 말도 없이 있었다. 나는 해결책도 없습니다. 에이전트 숨은 소리와 조용함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감정을 느낄 때마다 몸이 확 싫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박지연의 고통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대표하지 않고 기쁘게 시험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나의 태도다. 당신들은 무엇입니까? 어디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줄을 섰는지. 불교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티지 말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말을 하고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은 길이에 대해 조용히 대답합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이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고통은 어떻게 서로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다. 불평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말과 태도만 본다. 목소리의 톤, 반복되는 부정적인 표현,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분위기.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단정한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성격이 부정적이야. 항상 불만이 많아.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불교는 언제나 그 마음의 뿌리를 본다. 부처님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불평도 마찬가지다. 불평은 삶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불평은 대개 기대가 꺾인 자리에서 태어난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노력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그 틈에서 불평은 자라난다. 박지연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늘 말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힘들까? 내 상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 세상은 나에게만 냉정할까?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마음이 있다. 바로 기대다. 불교에서는 기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대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기대는 비교와 함께 움직인다.
박지연은 다른 동료와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회사와 자신의 회사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 비교는 곧 판단을 낳고, 판단은 불만을 키운다.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바로 이런 상태다.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이 왜 괴로운지 모르는 것. 박지연은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고통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에게 직접 말해준다고 해서 그의 불평이 멈추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다. 김민수는 점점 이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박지연의 불평을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소용이 없고 긍정적인 조언을 해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박지연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자비는 상대의 말에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그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다. 이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상대를 고치려 들거나 피하려 들거나 마음속으로 거리를 끊어버린다. 그러나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쉽게 소진된다. 김민수가 처음 느꼈던 피로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박지연의 불평을 들으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디까지가 자신의 몫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점점 말라갔다. 불교는 이 상태를 연민의 과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알아차림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 상대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한다. 마치 경계 없는 그릇처럼 무엇이든 담아버린다. 그 결과 마음은 금세 넘쳐오르고 만다. 박지연이 불평할 때 그의 말에는 늘 감정이 실려 있다. 분노, 서운함, 좌절, 두려움. 김민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귀로 듣는 동시에 마음으로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감정이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한 형태다. 집착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붙잡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정을 놓지 못하는 것도 집착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낸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는 것,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계속 생각하는 것, 다음엔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미리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착이다. 불교는 묻는다.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가?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김민수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박지연의 불평을 듣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에 매번 자신의 마음을 맡겨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상대의 감정을 대신 느끼며 대신 짊어지며 대신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각자의 고통은 각자의 길 위에 있다. 이 깨달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는 자비는 결국 원망으로 바뀐다. 불평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두려움과 집착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착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지연은 특별히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감당할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불교는 이 지점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알아차리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강요로 생기지 않는다. 김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박지연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니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불평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었다. 불평을 공격으로 보지 않고 부담으로 보지 않고 수행의 재료로 보는 것.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듣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불평은 고통의 언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불교는 듣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 속에서 숨 쉴 공간이 생긴다. 김민수의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박지연의 불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평이 그의 하루 전체를 뒤덮지는 않게 되었다. 그는 아직 방법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되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길. 불교가 말하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는 길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은 늘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현관은 아래 정리되지 않은 책상, 모니터 속 끝없는 메신저 알림, 커피가 식어가는 머그컵. 이곳에서 김민수와 박지연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일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이다. 그러나 이 사무실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그 긴장은 바로 말에서 시작된다. 박지연은 오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쉰다. 회의가 너무 길었다고, 상사의 말은 늘 모순적이라고, 아무리 의견을 내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피로가 담겨 있다. 김민수는 맞은편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다 그 소리를 듣는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힘들 수 있지. 나도 가끔은 답답하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불평은 더 구체적으로 변한다. 음식의 맛, 식당의 가격, 회사 근처 환경, 사회 뉴스까지 이어진다.
박지연은 말한다. 요즘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어.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김민수는 젓가락을 멈춘 채 듣는다. 그의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 상황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은 공간의 공기를 바꾼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설명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박지연의 불평은 김민수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김민수의 표정은 다시 박지연의 말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고리는 계속 이어진다. 김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박지연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긴장한다. 또 시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반응하는 마음의 습관이다. 이 습관은 고통을 미리 당겨온다. 박지연의 불평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는 말한다.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만 생각해. 김민수는 이 말을 들으며 점점 부담을 느낀다. 이제는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어깨 위에 올라오는 느낌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더 깊이 공감하며 함께 괴로워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하거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김민수는 처음에는 전자를 택했다. 그는 박지연에게 조언을 해주고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지연은 더 많은 말을 쏟아냈다. 마치 이해받았다는 신호를 받으면 더 깊은 불만을 꺼내는 것처럼.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음은 표현될 때 잠시 가벼워진다. 그러나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무거워진다. 박지연은 불평을 통해 잠시 숨을 쉬었지만 집착과 기대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불평은 반복되었다. 김민수는 점점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들어주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교는 이 판단 자체를 또 다른 집착으로 본다.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을 강요하는 것, 이것 또한 마음을 올가맨다. 어느 날 오후, 박지연은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번에는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을 섞어 말한다. 김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자신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멍해진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린다. 불교에서 알아차림은 생각 이전에 몸에서 시작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면 몸은 즉각 반응한다. 김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닫는다. 나는 지금 듣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안고 있구나.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박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샤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불평이 반복 재생된다. 그는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전환의 씨앗이라고 부른다. 고통이 충분히 자라면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자란다. 김민수는 아직 답을 모른다. 다만 지금의 방식이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은 또 한숨을 쉬며 출근한다. 모든 것은 어제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김민수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있다. 그는 오늘은 박지연의 말을 듣는 자신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겠다고 다짐한다. 말을 막거나 해결하려 들거나 도망치지 않고 다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마음먹는다. 이 다짐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작은 결심을 수행의 시작으로 본다. 외부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 불평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고통의 성질도 달라진다. 박지연이 말을 시작한다. 김민수는 조용히 듣는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긴장을 느낀다. 불평이 귀를 지나갈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라본다.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불평과 자신 사이에 아주 얇은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 이 공간은 아직 불안정하다. 금세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은 틈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시작이다. 불평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불평에 끌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생겨난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이 가능성을 따라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경청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듣기와는 다르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반박한다. 겉으로는 조용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은 이미 분주하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면 유난히 피곤해진다. 김민수가 느끼던 피로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박지연의 불평을 들을 때 김민수는 늘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의 말을 하고 상황을 정리해주고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것이 예의라고 믿었고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도는 경청이 아니라 개입에 가깝다. 불교에서 말하는 경청은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말의 표면만이 아니라 그 말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상태를 조용히 느끼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주려 하지 않고, 고통을 설명해주려 하지 않고, 고통을 대신 느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김민수는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너무 무책임한 태도는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곧 깨닫는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말들이 실제로는 박지연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잠시 위로는 되었지만 불평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박지연은 또다시 상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 예전 같았으면 김민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상사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날 김민수는 말을 줄였다. 대신 박지연의 표정과 말의 속도를 느끼며 조용히 듣는다. 박지연의 말은 점점 느려지고 한숨이 섞인다. 그 속에는 분노보다 지침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이때 김민수의 마음 속에서도 반응이 올라온다. 빨리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 매번 같은 이야기일까 하는 짜증. 그는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는다. 다만 알아차린다.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비집착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정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다. 박지연의 감정이 김민수의 마음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문을 세우는 일이다. 이 문은 차갑거나 단단하지 않다. 오히려 투명하다. 상대는 그대로 보이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 통과하지 않는다. 김민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한다. 이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나는 듣고 있지만 짊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 본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연은 말을 하다 잠시 멈춘다. 예전에는 김민수가 바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김민수가 침묵을 유지한다.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공간을 만든다. 박지연은 잠시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는 듯하다. 불교에서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형태의 경청일 수 있다. 말로 채우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느낀다. 박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김민수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대신 짧게 말한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 말에는 조언도 평가도 없다. 다만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은 말이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응, 많이 힘들어. 이 순간 김민수는 이전과는 다른 피로를 느낀다. 몸은 여전히 앉아있고 귀는 여전히 듣고 있지만 마음은 예전만큼 소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경청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수행이다.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김민수 역시 여전히 흔들린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감정에 빨려 들어가고 어떤 날은 불평을 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다. 그는 이제 불평을 들을 때 그 불평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본다. 숨이 가빠지는지, 어깨가 긴장되는지, 마음이 조급해지는지를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으로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다. 박지연은 여전히 불평을 한다. 하지만 김민수는 더 이상 그 불평의 파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본다. 파도는 계속 치지만 그는 휩쓸리지 않는다. 불교는 이 상태를 평정이라고 부른다. 경청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수행이다. 듣되 얽히지 않고 느끼되 붙잡지 않는 연습. 김민수는 이제 막 이 길에 들어섰다. 이 길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분명히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불평이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체험하고 있다. 김민수의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세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박지연의 불평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민수의 하루는 이전과 조금씩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예전에 김민수는 박지연이 말을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역할이 생겼다. 위로해주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사람. 이 역할은 겉으로는 책임감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짊어진 짐이었다. 이제 그는 그 역할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중이었다. 박지연이 불평을 늘어놓는 어느 오후, 김민수는 자신 안에서 익숙한 반응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는 이 반응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바라본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이런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생각을 밀어내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상태다. 김민수는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박지연의 말을 들으며 힘들었던 이유는 그의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대는 변해야 한다는 기대, 이 대화는 의미 있어야 한다는 기대,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이 쌓였고 그 실망이 피로로 바뀌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괴로움이 생긴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대를 알아차리고 그 기대에 매달리지 않는 연습은 가능하다.
김민수는 바로 이 연습을 일상 속에서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지연은 평소보다 더 감정적으로 말한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봐 두렵다고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말은 자주 끊긴다. 김민수는 이 장면에서 예전의 자신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지 떠올린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들 한 번쯤은 실수해.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말을 아낀다. 그는 박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자신의 몸 상태를 느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많이 불안하겠네. 이 한 문장은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박지연의 마음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박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인다. 응, 너무 불안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김민수는 이상한 평온을 느낀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했을 뿐, 그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다. 지혜는 무엇이 내 몫이고 무엇이 내 몫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힘이다. 김민수는 이제 조금씩 이 분별을 배우고 있었다. 박지연의 불안은 박지연의 것이다. 김민수는 그 불안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신 느낄 필요는 없다. 이 변화는 김민수의 태도뿐 아니라 그의 내면 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들은 불평을 곱씹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더 잘 말했어야 했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는 그 생각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차리면 부드럽게 멈춘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고, 이 생각은 내일을 더 낫게 만들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근육을 기르는 것에 비유한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반복과 실패, 다시 시작이 필요하다. 김민수도 여전히 흔들린다. 어떤 날은 박지연의 불평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다시 무거워진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상태를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로 삼지 않는다. 그는 이제 안다. 흔들림 자체가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흔들림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만 우리는 고통 속에 오래 머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온다. 이 변화는 서서히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지연은 여전히 불평을 하지만 김민수에게서 예전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다. 대신 조용한 경청과 짧은 공감을 받는다. 처음에는 박지연도 어색해한다. 말이 중간에 끊기고 스스로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 늘어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한다. 누군가가 바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과 감정을 되돌아보게 된다.
김민수는 이 과정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연습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결을 바꾸고 있었다. 김민수는 이제 불평을 들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도 보지 않는다. 불평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것. 이 관점은 그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다. 불평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김민수는 더 이상 이 순간을 영원처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 견딘다는 말은 억지로 참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지나갈 것을 지나가게 두는 것이다. 이제 김민수의 마음에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자리 잡았다.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습관. 이 습관은 그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든다. 박지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지만 김민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그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엑세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이다. 흔히 엑세이를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 무관심해지는 것, 마음을 닫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엑세이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놓는 상태에 가깝다.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다. 김민수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태도였다. 박지연의 불평을 들으며 김민수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한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것을 지혜라고 본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고통은 불필요하게 커진다. 김민수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본다. 그는 늘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했고, 상대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했다. 그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문장이 숨어 있었다.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은 덜 괴로울 거야. 이 믿음은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과 어긋나 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마음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엑세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저 사람의 고통은 저 사람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신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김민수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속에서 어떤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올라온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한 건 아닐까? 상대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불교는 이 죄책감조차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는다. 죄책감 역시 집착에서 나온 감정이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흔들릴 때 죄책감이 생긴다. 김민수는 점점 깨닫는다. 엑세이는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오래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태도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단절되지도 않는 위치. 어느 날 박지연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낸다. 회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 상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 김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전처럼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마음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이상한 평온을 준다. 반복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불교에서는 저항이 고통을 키운다고 말한다. 왜 또 이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저항이 사라지면 상황은 여전히 같아도 마음은 덜 아프다. 김민수는 박지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호흡에 잠시 주의를 둔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작은 행동이 바로 엑세이의 실천이다. 상대의 말에 모든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 박지연은 말을 하다 김민수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여전히 듣고 있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 변화는 박지연에게도 미묘한 영향을 준다. 그는 더 크게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말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균형이 전염된다고 표현한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을 전염시키고 평온한 마음은 평온을 전한다. 김민수는 의도적으로 박지연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연습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다. 엑세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투, 표정, 침묵 속에서도 드러난다. 김민수는 이제 불평을 들을 때 과도한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표정하게 벽을 세우지도 않는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만큼만 반응한다. 이 적당함이 바로 엑세이의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김민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운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감정을 과도하게 받아들일 때 관계는 쉽게 지치고 왜곡된다는 것. 그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엑세이를 4가지 무량심 중 하나로 설명한다. 자비와 함께 갈 때 엑세이는 차가움이 아니라 넓음이 된다. 김민수는 박지연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는다. 다만 그 연민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음의 거리를 유지한다. 어느 날 퇴근길, 김민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박지연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생각은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엑세이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한다. 다시 붙잡고 싶어질 때 다시 놓아주는 선택을 한다. 김민수는 여전히 실수한다. 어떤 날은 다시 감정에 휘말리고 집에 돌아와 지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안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 불교의 수행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복을 허락한다. 넘어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을 키운다. 김민수에게 엑세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을 듣는 순간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긋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되었다. 이 선은 벽이 아니다. 흐른 선이다. 필요할 때 가까워지고 필요할 때 멀어진다. 이 유연함 속에서 김민수는 처음으로 관계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불평은 여전히 그의 일상에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불평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지 않는다. 엑세는 그렇게 조용히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엑셀을 연습하기 시작한 뒤에도 김민수의 마음 한켠에는 늘 질문이 남아 있었다. 거리를 두다 보면 자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 담담해지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불교에서 말하는 투바이,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놓아주면서도 따뜻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자비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슬픔을 대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 김민수는 이 차이를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예전에 그는 박지연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함께 가라앉았다. 지금의 그는 가라앉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박지연은 출근하자마자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 늘 먼저 말을 꺼내던 그가 조용하다는 사실이 김민수의 눈에 들어온다. 잠시 후 박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제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 너무 지쳤어. 이 말에는 평소의 분노나 불만보다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다. 김민수의 마음 속에서도 반응이 올라온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무언가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러나 그는 그 충동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 지금 내 안에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맑게 만든다. 그는 박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많이 지쳐 보이네. 이 한 문장에는 해결책도 위로의 장황한 말도 없다. 다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따뜻함이 있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는다. 응, 진짜 지쳤어. 이 순간 김민수는 자비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느낀다.
자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는 박지연의 지침을 고쳐주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지침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엑세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비는 쉽게 소진된다고 말한다. 김민수는 그 말을 이제 이해한다. 엑세가 없을 때의 자비는 늘 긴장되어 있다. 잘해야 하고, 더 도와야 하고, 더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따른다. 그러나 엑세이 위에 놓인 자비는 편안하다. 결과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박지연은 그날 점심시간에도 길게 말을 하지 않는다. 김민수는 억지로 대화를 채우지 않는다. 함께 침묵 속에 밥을 먹는다. 이 침묵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숨 쉴 공간처럼 느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때로는 말 없는 동행의 형태로 나타난다. 김민수는 집에 돌아와 그날을 떠올린다. 그는 여전히 박지연의 고통을 느꼈지만 이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다. 그 이유를 곡 씹어본다. 그는 상대의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고 동시에 붙잡지도 않았다. 이 균형이 바로 자비와 엑세이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그는 서서히 이해한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동정과 자비를 분명히 구분한다.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자비는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는 마음이다. 김민수는 박지연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그저 지금 힘든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어느 날 박지연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불평만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김민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깨닫는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을 때 변화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김민수는 그 말에 짧게 대답한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거겠지. 이 말 역시 조언이 아니다. 판단도 아니다. 다만 이해의 표현이다. 박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것 같아. 불교에서 자비는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자비는 나의 마음을 닫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김민수는 이제 이 선택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는 박지연의 말에 반응하지만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따뜻하지만 소진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김민수는 자신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한다. 어떤 날은 여전히 피곤하고 어떤 날은 불평을 듣는 것이 버겁다. 그는 그럴 때 억지로 자비로운 척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는 자신도 포함된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오래 자비로울 수 없다. 그래서 김민수는 필요할 때 잠시 자리를 비우고 혼자 걷고 조용히 숨을 고른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자신을 돌보는 행위다. 그는 점점 깨닫는다.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자비는 감정의 홍수가 아니다. 자비는 잔잔한 강물과 같다. 흘러가되 넘치지 않는다. 김민수는 이제 박지연의 불평을 들으며 그 강물 위에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물은 흐르지만 그는 휩쓸리지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일상 속에서 시험받는다. 사무실이라는 현실적인 공간, 반복되는 불평이라는 익숙한 상황 속에서 김민수는 자비와 엑세이를 함께 연습하고 있다. 그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덜 괴롭다. 이제 김민수의 마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생겼다. 듣되 고치려 들지 않는다. 이해하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따뜻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기준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게 만든다.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박지연의 불평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불평은 더 이상 김민수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는다. 자비와 엑세이가 함께할 때 고통은 줄어들고 관계는 숨을 쉰다. 이 단순한 진실이 김민수의 삶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불평을 듣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김민수의 마음에는 늘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예전에는 그 흔적이 무거운 돌처럼 가슴에 남아 하루를 지배했다. 이제는 그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아차리되 그것을 키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돌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고통을 마주한 뒤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김민수는 처음에 이 과정을 어렵게 느꼈다. 불평을 듣고 나면 곧바로 다음 일에 몰두하려 했고 마음이 불편해도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졌다. 불교는 말한다. 밀어낸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꾸었다. 밀어내지 않고 잠시 머물러 보기로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김민수는 잠깐 멈춘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한 번 쉰다. 오늘 들었던 말들, 느꼈던 감정들이 몸 어디에 남아있는지 느껴본다. 어깨인지 가슴인지 배인지 그는 판단하지 않는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분석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불교에서 이 알아차림은 치유의 시작이다. 감정은 인식될 때 힘을 잃는다. 김민수는 알게 된다. 불평을 들은 뒤 마음이 흐려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이 인정이 그를 한결 부드럽게 만든다. 어떤 날은 마음이 비교적 가볍다. 그럴 때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신다.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다. 그럴 때는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창밖을 바라본다. 그는 이제 마음의 상태에 맞춰 행동을 선택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부른다. 김민수는 호흡의 힘도 다시 발견한다. 불평을 들은 날일수록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진다.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식적으로 숨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그 단순한 과정에 주의를 둔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는 그 생각을 쫓지 않는다. 숨어 돌아온다. 이 단순한 연습은 그의 밤을 바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박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는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오는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려놓음의 실천이라고 한다. 자기 돌봄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다. 김민수에게는 아주 소소한 행동들이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샤워할 때 물의 온기를 느끼는 것. 이런 순간들은 그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온다. 현재에 머물 때 불평의 여운은 자연스럽게 옅어진다. 김민수는 또한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예전에는 마음이 지칠 때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이제는 다르게 말한다. 오늘도 많이 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다독인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는 바로 이런 태도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는다. 불평을 듣는 일보다 그 뒤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불평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여운을 키울지 흘려보낼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김민수는 주말에 혼자 근처 산책로를 걷는다. 사람들의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자신의 발소리를 느낀다. 이 걷는 시간은 그에게 일종의 정화처럼 작용한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말들이 하나둘 흩어진다. 불교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수행의 한 형태로 본다. 말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회복된다. 그는 이제 알게 된다. 타인의 불평을 건강하게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은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신이 비어 있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김민수는 사무실에서도 작은 돌봄을 실천한다. 불평을 들은 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마신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환기한다.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감정을 끌고 다니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한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김민수는 이 비유를 떠올린다. 박지연의 불평은 구름일 뿐이다. 잠시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하늘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비유는 그의 마음을 넓게 만든다. 자기 돌봄은 반복이 필요하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흔들린다.
김민수는 이 흔들림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불교는 수행이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 오르내림 속에서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김민수에게 이제 불평을 듣는 하루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물론 여전히 피곤한 날도 있다. 그러나 그는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 이 지식은 그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 자기 돌봄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는 것. 김민수는 이 태도가 자비와 엑세이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평을 듣고 난 뒤의 시간은 이제 그에게 공백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는 더 이상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간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이 된다. 그리고 그 자신으로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김민수의 하루는 조금씩 안정된다. 불평이 사라지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이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배움은 조용하지만 깊다. 그리고 이 깊이는 앞으로의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불평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오래 노출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의식적으로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이 존재함을 분명히 인정하되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김민수는 박지연의 불평을 들으며 이 가르침을 떠올린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 현실의 어려움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다. 그녀의 삶 역시 웃음과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억한다. 이 기억은 김민수의 태도를 바꾼다. 그는 더 이상 불평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조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의 말 너머에 있는 삶 전체를 떠올린다. 이 시야의 확장은 그를 덜 지치게 만든다. 하나의 장면만 바라볼 때보다 전체 흐름을 볼 때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진다. 어느 날 박지연은 이전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은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김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위로의 말을 서둘러 꺼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다르게 반응한다. 그는 그녀의 말이 끝난 뒤 아주 짧게 숨을 고른다. 그리고 차분히 말한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박지연의 표정이 조금 풀린다. 이 장면에서 김민수는 중요한 것을 배운다. 불평을 멈추게 하려는 말보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 훨씬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능력에 가깝다. 김민수는 그 자비를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태도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박지연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그는 무리해서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한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커피 좀 마실까? 이 말에는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이 담겨 있다. 그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선택을 한다. 불교의 엑세이는 바로 이런 선택을 허락한다.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지혜. 김민수는 이 가르침 덕분에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다. 상대의 불평을 끝까지 다 들어주지 않아도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 변화는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는 비슷한 균형을 유지한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귀를 연다. 그러나 그 힘듦이 자신의 삶을 잠식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는 듣고 공감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김민수는 이 과정을 통해 자비와 엑세이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자비는 마음을 열게 하고 엑세이는 마음을 지켜준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둘이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나는 듣고 있는가? 아니면 떠안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를 현재로 데려온다.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떠안는 것은 선택이다. 이 단순한 구분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불평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은 결국 수행의 장이 된다. 김민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해야 할 고통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는 그것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아, 지금 집착이 생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림은 곧바로 놓아버림으로 이어진다. 그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반응한다. 억지로 참지도 않고 억지로 도망치지도 않는다. 그저 상황에 맞게 머물고 떠난다. 이 유연함은 오랜 연습의 결과다.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김민수는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불평하는 사람 덕분에 그는 자신의 경계를 배웠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자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박지연도 자신도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걷고 있다. 이 생각은 그를 겸손하게 만든다. 누군가 불평할 때 그는 그 무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존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심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 누구의 고통도 가볍게 여기지 않되 누구의 고통에도 휩쓸리지 않는 마음. 김민수는 이 평등심을 조금씩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있다. 이제 그는 불평을 듣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듣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마음이 흐려질 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이 길은 언제나 호흡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김민수의 일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어떤 날은 불평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짜증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그건 역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수용이 그를 자유롭게 한다. 불평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며 김민수는 삶을 대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 있다. 도망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머무는 법. 이 법은 그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제 그는 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 상황이 조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스스로를 잃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불평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 중심에서 그는 다시 자비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더 이상 그를 소진시키지 않는다. 김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불평을 듣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의 흐름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로 들어오고, 그 다음 가슴이 조여오며, 마지막에는 생각이 따라붙는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 왜 늘 똑같을까? 나까지 우울해진다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전에 그는 이 흐름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 그는 흐름을 멀리서 바라본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보는 사람처럼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김민수는 이 말을 삶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 박지연의 불평은 여전히 존재한다. 상황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김민수의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불평을 자신의 책임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상대의 인생은 상대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 이 인식은 차가운 거리 두기가 아니다. 오히려 따뜻한 존중에 가깝다. 김민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문장은 말로 꺼내지지 않지만 그의 태도에 고스란히 스며 있다. 어느 날 박지연은 또다시 회사와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을 길게 늘어놓는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말을 하나의 소리로 듣는다. 판단을 덧붙이지 않은 소리로. 이때 그의 마음은 묘하게 고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쓸데없는 반응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이해한다. 대화가 끝난 뒤
그는 혼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본다. 얼에 남아있는 긴장을 확인한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쉰다. 오늘도 잘 지켜냈다는 느낌이 든다. 잘 참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잘 알아차렸고 잘 놓아주었다는 의미다. 이 작은 성취는 그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 김민수는 이제 불평을 듣는 경험을 자신의 수행으로 받아들인다. 절에 가지 않아도, 명상 방석에 앉지 않아도 삶은 늘 수행의 자리를 제공한다. 불편한 말, 반복되는 하소연, 이해되지 않는 감정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연습한다. 이 연습은 조용하지만 끈질기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에게 특별한 말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고 말한다. 김민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한다. 박지연의 불평을 들을 때 그는 자신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낀다. 의자에 앉아있는 몸의 무게를 느낀다. 이 감각들은 그를 현재로 붙잡아 둔다. 현재에 머무는 한 그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또한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모든 불평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해받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은 마음. 김민수는 이 욕구를 본다. 그 순간 불평은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 된다. 이 관점의 변화는 그의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과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김민수는 이 차이를 명확히 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엑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연도 조금씩 변한다.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길어지지 않는다. 김민수의 안정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 그 앞에서는 말도 자연히 가라앉는다. 김민수는 이 변화를 과장하지 않는다. 그저 관계가 숨 쉴 공간을 얻었다고 느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친절한가? 아니면 희생적인가? 이 질문은 그를 늘 균형으로 되돌린다. 불교의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다. 자신을 제외한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김민수는 이 진리를 삶으로 배운다. 이제 그는 불평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미리 긴장하지 않는다. 상황이 오면 오게 두고 가면 가게 둔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태도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그를 편안하게 만든다. 김민수는 어느 날 조용히 깨닫는다. 불평을 없애려 애쓰는 동안에는 결코 평온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불평을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더 이상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반응을 살핀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김민수의 마음은 예전과 다르다. 그는 삶의 소음을 소음으로 받아들이되 그 소음에 자신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중심은 자비와 엑세이가 함께 자리한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느낀다. 불평을 듣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고통을 없애지 않고 고통에 잠기지 않는 법. 이 법은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에서 길러진 지혜다. 김민수는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 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불평한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준비도 함께 되어 있다. 이것이 그가 불교의 가르침으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 고요는 밖에 있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태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는 이제 그 고요를 스스로 불러올 수 있다.